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이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살던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네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던 우리 부부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아 시골로 내려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 넓은 마당, 텃밭 가꾸기. 그런데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특히 예상치 못했던 관리비와 유지비에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전원 생활의 달콤함과 씁쓸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은퇴 후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 목동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중소건설회사에서 35년간 근무하다 3년 전에 정년 퇴직했어요. 아내 김미영은 영어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제가 은퇴할 무렵 함께 일을 그만뒀습니다. 우리 딸 하나는 이미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고 아들은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이 갑자기 너무 커진 느낌이었습니다. 100제곱미터가 넘는 33평형 아파트에 저희 부부 둘만 남으니 빈 방을 보면서 허전함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있을까?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 솔직히 저도 퇴직 후 서울에서의 삶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를 살아가던 습관이 남아서인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을 때였어요. 우리 집도 시세가 12억 원 정도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방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TV에서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사는 은퇴자 부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넓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강아지와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면 어떨까? 도시에서 받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사는 거야. 아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말에 저도 금세 설렜습니다. 평생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만 살았으니 나무와 흙을 가까이 하는 삶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또 하나 큰 이유는 경제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면 지방에 넓은 전원주택을 짓고도 몇억 원이 남을 것 같았거든요. 당시 계산으로는 5억 원 정도면 200제곱미터 60평 대지에 50평 정도의 멋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머지 7억 원은 은행의 예금에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면 국민연금과 함께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전원주택 관련 영상을 찾아 밤새 보기도 했습니다. 귀농 귀촌 성공기나 전원생활의 행복 같은 콘텐츠를 보며 마음이 더욱 설렜어요. 이제 어디로 이사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은 병원이나 마트 같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할 테니 도시와 가까운 전원 지역이 좋겠다 싶었어요. 여러 지역을 검토한 끝에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충청도의 한 작은 도시 근교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와 가깝고 차로 15분 거리에 종합병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주변 산과 계곡이 아름다워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 번 답사를 다니며 다양한 땅을 봤어요. 마침내 200평 규모의 땅을 찾았는데 앞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낮은 산이 있어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가격은 7천만 원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매우 저렴하다고 느꼈어요. 판매자는 과수원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진 노부부였습니다. 도시에서 오셨나 봐요. 여기 살면 좋을 거예요. 공기도 좋고 이웃들도 친절하고. 할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복잡한 도시 생활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사고 나니 이제 집을 지어야 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설계와 시공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상담받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건 모던한 느낌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안방 그리고 테라스가 있고 2층에는 2개의 방과 작은 서재를 두는 구조로 설계했어요. 무엇보다 넓은 정원과 텃밭을 원했기 때문에 마당 설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보, 여기 텃밭에는 상추랑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고 저쪽에는 꽃길을 만들면 어떨까?
아내는 벌써 정원 가꾸기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임시로 근처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면서 공사 현장을 매일 확인했어요. 건설 과정에서 처음부터 예상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진입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구입한 땅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공사 차량이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이웃 땅을 조금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웃과 협의를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 했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이웃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통행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꽤 높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시골에서는 이런 문제가 흔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변호사까지 만나보고 협상 끝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진입로 문제만 해도 예상 밖의 비용이 500만 원 정도 추가됐어요. 또 다른 문제는 상수도 연결이었습니다. 마을 상수도 본관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꽤 되어서 연결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하수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정화조를 설치해야 했는데 이것도 예상 외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는 지하수였어요. 땅을 팔 때는 몰랐는데 기초공사를 시작하니 지하수위가 높아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또 비용이 늘어났어요. 설계 변경도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열재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시골은 서울보다 겨울이 더 추울 것 같아 고급 단열재로 바꾸기로 했어요. 창문도 2중창에서 3중창으로 변경했습니다. 난방 시스템도 고민이 많았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름 보일러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장작 보일러는 관리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결국 전기 온돌과 공기열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런 변경 사항들로 인해 처음 예상했던 공사비 4억 원에서 5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집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마침내 완공일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9월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약 50평 규모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흰색 외벽의 검정 지붕의 모던한 디자인은 주변 시골 풍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를 심었고 텃밭 공간도 마련했어요. 집 앞에는 작은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 앉아서 바라보는 전망은 정말 그림 같았어요. 멀리 논과 산이 보이고 저녁이면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살게 됐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생 일하며 꿈꿔왔던 은퇴 후의 보금자리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사날 딸 가족과 서울에서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정말 예쁘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딸의 말에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알아서 지어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집을 짓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를 들으며 마당을 산책했어요. 아내는 텃밭에 상추, 쑥갓,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들은 모두 친절했고 가끔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저녁이면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와인 한 잔씩 마시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도시의 복잡함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자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난방이었습니다. 전기 온돌과 히트펌프를 설치했는데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첫 달 전기요금이 80만 원 가까이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월 15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5배나 올랐어요. 이게 뭐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영수증을 들고 전력공사에도 문의해봤지만 큰 집이 난방비는 당연히 많이 나온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난방 온도를 낮추고 입는 옷을 더 껴입게 되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유지 관리였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줬는데 전원주택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해야 했어요. 처음으로 맞닥뜨린 큰 문제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린 다음 날 2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방수 업체를 불렀고 지붕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비용은 150만 원이 들었어요. 정원 관리도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봄이 되자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잡초를 뽑는데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정원관리 업체와 계약해 월 30만 원에 정기적으로 관리받기로 했어요. 텃밭 가꾸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를 보며 열심히 시작했는데 병충해 관리부터 물주기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농사는 정말 전문가가 하는 거구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교통이었어요. 처음에는 차로 15분 거리에 마트와 병원이 있다는 게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번 간단한 장보기도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는 게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더구나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 집 진입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마을 도로는 제설 작업을 해주지만 개인 진입로는 우리가 직접 치워야 했어요. 한 번은 눈이 많이 내려 이틀 동안 집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도 문제였어요. 도시에서는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났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서울에서 멀다 보니 주말에도 오기 쉽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웃들 사이에 새로 끼어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첫 해가 지나고 받아본 관리비 총액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관리비, 정원 관리비, 보일러 점검비, 지붕 수리비 등을 모두 합치니 1년 동안 무려 1,2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월 평균 100만 원이 관리비로만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가 월 30만 원 정도였는데 3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할 곳이 더 많아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관리비만 나가면 우리 저축해둔 돈이 빨리 줄어들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이대로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집 관리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걱정이 컸어요. 60대 중반인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70대, 80대가 되면 어떻게 이 넓은 집과 마당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저희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돼요. 제가 먼저 꺼냈더니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 나이에는 아파트가 더 편한 것 같아.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까 아니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속 살아볼까. 그때 마침 동네에서 만난 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5년 정도 먼저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작년에 팔고 근처 소도시의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해요. 처음 몇 년은 좋았는데 나이 들수록 집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정원 가꾸기도 어려워졌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미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집에 몇 년 더 살다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바로 서울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의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의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분위기는 계속 즐기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타협점을 찾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수요가 많지 않아 쉽게 팔리지 않네요. 건축비의 7,80% 정도 수준에서 팔아야 한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속이 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저희는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만 가득했지 현실적인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원 생활 이면에는 많은 수고와 비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평생 전원 생활이 좋았을 텐데라는 미련을 가지고 살았을 테니까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저희에게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도 소중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1년 반 동안의 시간이 아내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바쁘게 살아서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녁마다 별을 보며 나눈 대화들, 함께 텃밭을 가꾸려 애쓴 시간들, 이런 것들이 모두 값진 경험이었어요. 또 하나 배운 것은 나이 들수록 편리함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작은 불편함 하나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 마트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 관리가 편리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아파트를 팔면 전원주택을 짓고도 많은 돈이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건축비 상승, 인테리어 조경,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귀촌이란 단어가 주는 로망과 달리 시골 생활에는 도시와는 또 다른 종류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전원주택으로의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해요. 첫째, 관리비와 유지비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전기, 수도, 난방, 정원관리, 건물 유지보수 등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난방비는 아파트의 34배는 예상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교통과 의료 접근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젊을 때는 차로 30분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 들수록 그 거리가 큰 장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과의 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셋째, 미래의 신체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60대에는 텃밭 가꾸기나 집 관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70대나 80대가 되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넓은 집과 마당을 관리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오랜 친구들과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동네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섯째, 집값 변동을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도시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가치가 쉽게 오르지 않고 되팔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비의 60-70%의 집을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원주택에서 살아보는 경험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처럼 바로 집을 짓기보다 먼저 시골 전원주택을 1년 정도 임대해서 살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로망과 현실 사이의 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을 계속 갖고 계신다면 저는 응원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텃밭을 가꿀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건 고향에서 가져온 유기농 쌀겨였어요. 토양에 뿌리니 식물들이 훨씬 잘 자랐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마시던 구기자차도 시골 생활에서 활력을 주는 소중한 습관이 되었어요. 동네 할머니께서 직접 키운 구기자로 만든 차였는데 그 향과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원주택으로의 이사는 저희 인생에서 큰 모험이었어요. 비록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처 소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행히 좋은 매물이 몇 개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어쩌면 내년쯤에는 다시 아파트 생활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원주택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집이나 넓은 정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편안함이었어요. 아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디에 살든 서로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계획하실 때는 로망만 좇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